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 지은이는 네고로 히데유키, 비타북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관해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의 기준은 질병의 여부나 신체적 에너지 수준에 있지 않다.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건강하다고 판단한다. 현대 사회에는 질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에 놓인 사람이 의외로 많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욱 증가했다. 대체로 병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생활 습관병이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디션 저하 상태가 미미한 수준일 때 알아차려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다가온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몸은 경직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한다. 불안감과 공포감도 엄습한다. 이런 반응은 의지나 정신력으로 억제하지 못한다. 공포감으로 높아지는 심장박동을 의지만으로 멈추기 어렵듯 체내에서 반드시 일어나게끔 설계된 생리반응은 억제하지 못한다. 내가 이 책의 제목을 호흡의 기술이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율신경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의 집합체다. 세포 하나하나가 매일 조금씩 유지, 보수, 생성되며 생명을 유지한다. 몸 전체의 세포가 각각 주어진 기능을 다하려면 반드시 세포 호흡이 필요하다. 세포 호흡이란 모세혈관을 따라 운반된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의 세포에는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 세포 호흡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ATP를 생성한다. ATP는 에너지 화폐라고도 불리며 모든 생명 활동에 필요하다. 우리 몸 어떤 부위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이 어려워 숨이 찬 상태가 되면 그 부위는 기능 부진을 일으킨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 집중해 치료한다. 물론 이상 부위를 방치해 상태를 악화시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집중해서 바라본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암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되어 문제가 생기는 병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병이다. 일상생활 습관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행동을 바꾸면 곧 원인을 바로잡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체력 향상과 생활 습관병 개선, 건강한 노후 같은 엄청난 덤을 얻게 된다. 생활 습관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바로잡는 방식은 지금 하버드 대학교 의학부에서 가장 주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행동 건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행동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병에 걸리지 않고 스스로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들어간다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사소한 행동이 몸과 마음을 바꿔나가는 스위치 역할을 하면 결국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도 사람은 좀처럼 지속해서 실천하지 못한다. 항상성은 뇌에도 작용하는데 뇌는 특히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서 올바른 행동을 지속하려 해도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 뇌는 변화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한편 익숙해지기도 하는 생명체다. 심리학 용어로 순화라고 한다. 같은 행동이나 자극을 반복하면 변화를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게 된다. 점차 당연한 일로 정착되고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된 행동은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무언가를 의식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다. 뇌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은 패턴으로 만들어 무의식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 이제는 패턴대로 하지 않을 때 불편해진다. 습관 형성에 성공한 셈이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 속 세포 핵에는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가 들어있다. 염색체에는 약 22,000개의 유전자가 있으며 그중 시계 유전자가 최적의 시간표를 정한다. 시계 유전자는 종류만 20가지 이상 존재하며 각각마다 시계의 단백질을 만들어 그 양을 증감함으로써 체내의 시간을 새긴다. 하버드 대학교 의학부의 동기이자 친구인 찰스 차이슬러 교수의 연구에서 사람의 체내 시계는 하루 24시간 11분의 리듬을 새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전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포 내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심장과 혈관, 위, 장, 간장, 신장, 피부 등 모든 세포가 시계의 유전자에 따라 최적의 스케줄대로 시간을 새기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계 유전자가 20종류 이상 있다는 점은 우리 몸의 시간표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식사, 수면, 운동, 업무 등 생활 속 모든 활동은 시간에 따라 효율과 의미가 달라진다. 동일하게 7시간을 잤어도 밤 12시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날 때와 새벽 3시에 잠들어 10시에 일어날 때는 수면의 질도 다르고 전신세포의 재생 능력도 달라진다. 또한 간식이 당길 때 오후 3시에 먹는지 9시에 먹는지에 따라서도 같은 음식이지만 체지방으로 남는지 안 남는지가 달라진다. 물론 하루뿐이라면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습관이 되어 매일 하게 되면 큰 차이가 생긴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24시간 11분의 체내 리듬이 11분 되감아져 24시간으로 재설정된다. 체내 시계가 재설정되지 않은 채 11분 넘는 사이클로 계속 움직이면 어긋난 상태가 쌓여간다. 그러니 일어나자마자 아침 햇빛을 쬐는 습관을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야 한다. 몸을 쭉 늘이면서 심호흡하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근육이 적절하게 자극받아 혈류가 좋아진다. 호흡도 한결 편해진다. 심호흡할 때는 배를 부풀리며 코로 숨을 마시고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코로 숨을 내쉬려고 의식하자. 아침을 먹는 시간대는 기상 후 1시간 이내가 이상적이다. 시계 유전자를 지휘하는 역할은 시교차 상액에 있는 부모 시계가 한다. 시교차 상액은 눈 속 시신경 바로 뒤에 있으며 눈에 들어간 빛은 눈 안쪽에 있는 부모 시계에 도착한다. 빛이 눈에 닿은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면 부모 시계와 전신의 자녀 시계가 연동해 활동한다는 사실이 근래에 밝혀졌다. 아침을 먹는 습관이 없던 사람은 과일부터 시작해보자. 과일에는 에너지원이 되는 당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 혈당치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해준다. 또 비타민 종류도 풍부해 몸이 기아 상태에 놓인 아침에 먹기에도 좋다. 우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자. 아침은 체내 시계를 초기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초기화를 위한 중요한 행동으로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1. 아침 햇빛 쬐기. 2. 아침 식사. 3.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다. 우리가 체내에 산소를 들이켜려면 폐호흡을 해야 한다. 폐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마시면 세포에 산소가 잘 도달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나면 들이켜는 산소도 많아질 텐데 희한하다. 세포 호흡의 산소 결핍은 혈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탓에 생긴다. 호흡으로 폐에 들어온 산소는 혈액에 녹아든다. 그 후 혈중에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모세혈관을 경유하여 전신세포에 전달된다. 산소를 감싼 헤모글로빈은 세포에 도달하면 산소를 분리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게 넘긴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분리할 때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넘기지 못하고 산소를 감싼 채 다시 혈관 속을 맴돈다. 산소를 받지 못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결핍 증상을 일으킨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0.04%이지만 호흡을 내쉴 때는 약 5% 수준에서 배출된다. 즉, 한 번 호흡하면 마실 때보다 125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늘어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세포 호흡에 쓰이지 못하는 산소가 남아돈다. 미토콘드리아에 넘기지 못하고 쌓인 산소의 일부는 혈액 속을 다시 맴도는 동안 활성산소로 바뀌어 세포에 상처를 내게 된다. 이때부터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호흡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면 혈중 이산화탄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호흡 횟수를 줄여야 한다. 모든 것이 호흡근인 횡격막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공기 중의 산소를 체내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폐가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폐 자체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폐의 힘으로 공기를 마시거나 내보내지 못한다. 폐는 심장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호흡을 위해 움직이는 부위는 폐 주변의 늑간근과 횡격막을 중심으로 한 호흡근이다. 호흡근은 서로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숨을 마시고 내쉴 수 있다. 특히 호흡근의 70%를 담당하는 횡격막은 주력 선수와 같다. 횡격막을 잘 사용하면 폐활량이 늘어나 호흡이 깊어지고 나아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제대로 전달하게 된다.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위신경으로 횡격막을 제대로 천천히 움직이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호흡근을 움직이려면 마시기보다 길게 내쉬기를 의식해야 한다. 내쉬는 숨을 2배로만 하면 되는 간단한 호흡법이다. 포인트는 횡격막을 확실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 있다. 즉,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는 셈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도록 의식한다. 스트레스로 흥분될 때 또는 호흡이 얕아질 때 해보자. 4초 동안 마시고 8초 동안 내쉰다. 기분이 안정될 때까지 2~3번 이 과정을 반복한다. 4-4-8 호흡법은 숨을 멈추는 시간을 끼워 넣으면 된다. 이 호흡법은 온몸의 세포에 산소가 더욱 잘 전달되도록 하고 5분 정도 지속하면 부교감 신경이 올라간다. 내가 개발한 호흡법 중에서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4초 동안 숨을 멈춘 후 8초 동안 내쉰다. 미국의 군대나 경찰 조직에서는 곤란한 상황과 공포에 직면할 때 전술 호흡을 활용한다. 555 호흡법은 미국의 전술 호흡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간격이 약간 길어서 구강 호흡과 얕은 호흡을 개선하기에도 좋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즉시 해보자. 배를 부풀리면서 5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5초간 숨을 멈춘다.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5초간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한다. 스트레스를 느끼면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심박수와 혈압이 오르고 호흡 횟수가 늘어나며 호흡이 얕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은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호르몬 폭주가 시작된다.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차례로 분비되기 시작하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악순환을 예방하려면 먼저 호흡을 하자.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을 깨우고 긴장과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폭주를 재빨리 가라앉히게 된다. 깊고 긴 호흡을 계속 이어나가기만 해도 긴장감으로 팽팽했던 기분이 차분해지고 평상시 모습을 되찾는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산책이 가장 좋다.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햇빛 쬐기, 리듬 운동, 씹기를 꼽을 수 있다. 산책을 하면 햇빛 쬐기와 리듬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추천하는 시간대는 아침부터 낮 사이다.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을 타며 경쾌하게 걷자. 터벅터벅 걸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일부러 거울 앞에서 활짝 웃어보자.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을 짓기만 해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우리 뇌는 실제로 웃을 기분이 아니어도 입꼬리가 올라가면 즐거운 일이 있나 보다. 그렇다면 즐겁다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세로토닌을 분비해야겠어 라고 인식한다. 세로토닌은 불쾌감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스스로 입꼬리를 올릴 기운조차 없을 때는 손바닥으로 양쪽 입꼬리를 가볍게 누르고 손바닥의 힘으로 살짝 들어 올려보자. 이렇게 해도 뇌는 웃었다고 착각한다. 분노는 뇌간에 있는 편도체에서 일어난다. 불안과 긴장을 부르는 일이 생기면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투쟁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이 편도체에 모여든다. 이때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면 마치 뒤쫓아가듯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시작된다. 자신이 분노에 휩싸일 듯 하면 5부터 카운트다운을 해보자.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분노의 감정은 신기하게도 화를 스스로 인식한 순간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면 지금 스스로의 분노의 상태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긴 셈이니 효과를 보게 된다. 카운트다운 5초 정도로 기분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분노의 원인이 된 장소에서 일단 벗어나자. 장소를 이동한 후 마음을 진정시키는 호흡법을 실천하면 분노의 힘은 꽤 수그러든다. 가장 추천하는 호흡법은 555 호흡법이다. 5초간 마시고 5초간 멈추고 다시 5초간 내쉰다.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반복한다. 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반드시 멈추기를 넣어 과호흡을 방지해야 한다. 심박수나 혈압도 즉시 가라앉기 때문에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교감신경도 차분해지고 과잉 분비되던 호르몬도 멈추게 된다. 세로토닌 활성 방법 중에 씹기가 있었다. 리드미컬하게 씹는 행위는 편안할 때 뇌에서 나오는 뇌파인 알파파가 흘러나오게 한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시합 중 껌 씹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입이 심심해서가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해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행위다. 해보면 알게 된다. 리드미컬하게 껌을 씹다 보면 확실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진다. 만약을 대비해서 껌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 좋다. 마음 챙김이란 명상을 통해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둔 상태를 뜻한다. 뇌의 불필요한 회전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집중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지금은 우울증과 암 환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때도 활용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의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음 챙김을 연구 중이며 나 역시 참여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음 챙김을 8주간 실시한 뇌에서 편도체 부분의 회백질 밀도가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편도체는 불안, 슬픔, 통증 등의 감정에 관여한다. 회백질 밀도가 낮아진 현상은 그만큼 스트레스 자극에 반응하는 흔들림이 적어졌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내가 실시한 연구에서도 마음챙김 전후의 자율신경과 호르몬 상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마음챙김 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의 피로가 크게 줄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 대처에 매우 효과적이다. 자율신경은 말초신경 중 하나다. 피부, 혈관, 심장, 폐, 위장 등 모든 기관은 신경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율신경은 신경망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생명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호흡, 심장박동,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체내 시계에 맞춰 24시간 내내 조절한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활발해져 혈압이 상승한다. 호흡은 빨라지고 간장에서는 포도당이 왕성하게 만들어져 혈당치가 올라간다. 또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관지가 넓어지고 호흡 횟수도 증가한다. 혈액에 산소와 포도당이 풍부해지면 몸은 활동 에너지를 만들기 쉬운 환경이 된다. 뇌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근육은 본래 지닌 기능을 마음껏 발휘한다. 이렇게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쓰고 활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의 엑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확장되어 피가 잘 돌고 몸의 말단까지 혈액이 골고루 퍼진다. 심장박동과 호흡도 천천히 안정을 찾으며 혈압도 내려간다. 심장과 폐 등의 장기가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회복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담당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은 체내 시계에 따른다. 아침부터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저녁부터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리듬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최근엔 체내 시계의 리듬이 어긋나 밤에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생활을 보내기 쉽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시계는 더욱 교란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도 더욱 어려워진다. 모세혈관이 수축하는 시간도 길어져 피가 몸의 중심으로만 모여든다. 그 결과 전신세포의 산소와 영양이 잘 도달하지 않아 세포 호흡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세포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도 마음도 저조해진다. 자율신경은 10대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리고 점점 완만한 내리막선을 그리며 둔화한다. 특히 남자는 30대, 여자는 40대일 때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때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쪽은 부교감신경이다. 교감신경은 나이가 들어도 일정 수준의 힘을 유지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더 약해지는 이유는 부교감신경의 노화 현상과도 큰 관련이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한쪽이 20-30% 정도 높아지는 상태를 시소처럼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시소의 절묘한 균형을 맞추려면 체내 시계가 활동 모드에 있는 아침부터 낮에는 교감신경이, 휴식 모드에 있는 저녁부터 밤까지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혈관이 이완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몸 전체를 그물망처럼 둘러싼 모세혈관은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신에 전달하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포 호흡 과정에서 불필요해진 노폐물을 운반해 체액을 통해 배출한다. 림프가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알려졌지만 노폐물의 80에서 90%는 모세혈관이 회수한다. 림프도 중요하지만 모세혈관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 수면 시간에는
부교감 신경이 높아져 모세혈관이 지속해서 이완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시간 확보가 건강의 비결로 이어진다. 모세혈관이 지속해서 이완되어 온몸의 세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바로 7시간이다.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적다면 유전자 수준에서 악영향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주일 동안 수면이 6시간 이하로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 반응과 면역계,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 711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수면 부족이 3일 이상 이어지면 체내 시계와 항상성이 크게 교란되어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가능한 한 3일 이내에 수면 시간을 바로잡아야 한다. 수면 시간을 줄여야만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적어도 4시간 30분은 확보해야 한다. 그 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 수면 시간은 7시간보다 짧거나 길어도 심장병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너무 길어도 좋지 않다는 의미다. 자율신경은 장의 활동에 크게 관여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장의 연동운동은 정체된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장의 연동운동은 활발해진다. 장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대는 부교감신경이 높아지는 밤, 수면 중일 때다. 수면 중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포 회복과 재생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도 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반면 수면 중에 부교감신경 대신 교감신경이 높아지면 변비에 걸리기 쉽고 유해균이 증가한다. 장내 세균이 행동과 생각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인위적으로 장내를 무균 상태로 만든 쥐가 일반 쥐보다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쥐에게 다른 성격을 가진 쥐의 장내 플로라를 주입했더니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을 파악했다. 아일랜드의 국립 코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쥐 안에 유산균을 넣어 장내 환경을 조절했더니 자폐 증세가 완화되었고 불안한 감정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장은 내장 중에서도 특수한 면이 있다. 뇌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장은 뇌에서 받은 지령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한편 장은 호르몬을 통해 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뜻에서 뇌장 상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불규칙한 식생활이 이어져 장내 환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장의 염증 신호가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더욱 늘어난다. 또한 불안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장에 통증이 생기거나 설사나 구역질을 하게 된다. 뇌가 자율신경을 통해 위장에 스트레스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장은 소화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에너지를 뇌에 쓰고 줄어든 에너지로 어떻게든 견디고자 소화가 필요한 음식을 몸 바깥에 내보내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으로 보기도 한다.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돕는 공복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일수록 폭음과 폭식을 피하고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습관을 철저하게 지키자. 우리 몸은 자면서 소화되고 흡수된 영양소와 호르몬을 원료로 세포와 조직을 복원하고 재생한다. 하지만 위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다면 우선 소화를 시킨다. 모세혈관을 열어 몸 안을 순환할 예정이었던 혈액은 소화 활동에 집중해야만 한다. 그러면 위에 혈액이 모여들고 뇌는 각성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최초 논렘 수면 때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몹시 피곤하다면 아무 생각 말고
위가 비어있는 상태로 자야 한다.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에게 약간 벅차다고 느껴지는 운동을 해도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다만 너무 격렬하거나 강도가 센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까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 어디까지나 기준점을 약간 벅찬 상태에 둔다. 스쿼트를 몇 분 정도 추가하여 하루에 8,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걸으면 도전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유산소 운동만 한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30분 이상 지속할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바쁜 와중에도 효율적으로 운동 효과를 얻고 싶을 때 추천하는 방법은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교대로 반복하는 서킷 트레이닝이다. 집에서 푸시업 자세나 복근, 스쿼트 등 자신의 체중을 부하로 하는 근육 트레이닝을 매일 바꿔서 한다. 약간 벅차다고 느껴질 정도의 횟수와 시간을 설정하고 유산소 운동을 추가한다. 이마에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편이 좋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은 먼저 5분 근육 트레이닝 더하기 15분 걷기부터 해보자. 저녁에 서킷 트레이닝을 한 후 0시 이전에 잠들면 잠든 직후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모세혈관의 재생도 촉진된다. 게다가 근육 트레이닝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더욱 늘어난다. 자율신경을 정돈하고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만드는 행동 비결을 다양하게 소개해 왔는데 사실 각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려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필요하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주요 원인은 철분 부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 등의 혈액검사는 철 결핍 증상이 꽤 진행된 단계가 아니면 빈혈이라고 진단하지 않아서 숨은 빈혈을 놓칠 때가 많다. 기본적으로 철 부족은 식사로 보충해야 한다. 흡수율이 높은 햄철은 돼지고기, 닭고기, 참치, 굴, 바지락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 햄철만큼 흡수율이 높진 않지만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와 미역, 톳 등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비햄철도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숨은 빈혈을 없애려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조리법이 있다. 바로 지중해식 식사법이다. 간단히 말하면 탄수화물, 채소, 생선,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메뉴에 항산화력이 높은 올리브유를 추가한 방식이다. 현미와 보리, 감자 등의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확실하게 챙긴다. 반찬으로는 채소, 해조류,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되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유를 넣는다. 또 김치, 요구르트, 치즈, 나토 등의 발효식품도 하루에 한 번 섭취하자. 단백질원으로 육류는 일주일에 몇 번 먹는 정도로만 하고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편이 이상적이다. 혼자 식사할 때가 늘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줄어든 요즘 동영상을 보면서 또는 TV를 보며 먹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사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면 먹는 행위 외에도 에너지를 써야 해서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본래 식사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행위인데 TV나 동영상을 보면서 먹으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식사를 통해 얻게 될 행복감과 포만감이 둔해져서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거나 몸에 안 좋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자꾸 당긴다. 다른 행위를 하면서 먹거나 빠르게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음식 맛을 음미해보자. 그렇게만 해도 부교감 신경이 높아지고 식사를 통한 만족감도 높아진다. 자율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틈틈이 바로 해볼 만한 방법은 손톱 문지르기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손톱 큐티클 부위의 양쪽 끝을 반대쪽 손의 엄지와 검지로 잡고 10에서 20초 정도 적절한 압을 가해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 손끝에는 신경섬유가 밀집해 있다. 손톱의 뿌리 부위에 자극을 주면 자율신경에도 전달되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춰진다.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약지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다른 손가락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나 교감신경이 높을 때는 약지 이외의 손가락을 문지르자. 반대로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기분이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오로지 약지만 문질러야 효과가 있다. 또 불안정한 마음을 조절할 때 외에도 일상적으로 손톱을 문지르면 좋다. 세포 호흡에 영향을 전달하는 모세혈관의 혈류 촉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내가 몰두하는 연구 중 하나는 살림욕 효과에 대한 검증이다. 살림 환경과 접촉하면 이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내가 실시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혈압 상승, 교감신경 상승, 불안 증세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살림욕을 한 결과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에서 해방되어 푹 쉬게 되었다. 게다가 효과는 3에서 5일간 지속되었다. 살림욕의 원칙은 없다. 기본적으로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림 속을 산책하면 된다. 혹은 나무들이 가득한 장소에서 편안히 쉬며 긴장을 풀면 된다. 일상적으로 나무가 많은 길을 거닐어도 좋다. 일상생활 중에 걷기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걸음수는 평균 8,000보에서 1만 보를 권한다. 한 번에 이렇게 걸을 필요는 없고 하루 중 틈틈이 걸어서 채우면 된다. 또한 걷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기를 몇 분씩 교대로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추천한다. 인터벌 걷기를 하면 근력 향상, 지구력 향상, 생활 습관병 개선, 마음 건강 개선 효과를 보게 된다. 호주에서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운동 습관이 있든 없든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사망 위험률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능하다면 9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혈류 개선에 신경을 쓰자. 피곤할 때와 울적할 때는 무조건 위를 바라보자. 턱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 기도가 일직선이 된다. 자세를 좋게 하려고 마음먹지 않아도 등이 쭉 펴진다.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리고 횡격막에 가해진 압박이 풀려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이 깊어진다. 횡격막을 움직이며 호흡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반응하여 자율신경의 균형도 조금씩 조절된다. 피곤해지면 사람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등도 구부정해지기 일수다. 일부러 반대되는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자율신경이 반응한다. 빨리 말하기를 멈추기만 해도 감정에 제동이 걸린다. 사람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빨라진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무의식 중에 말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짜증이 나면 천천히 말하려고 애써보자. 그렇게 하면 무너진 자율신경의 균형도 회복되어 기분까지 차분해진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은 정말 맞는 말이다. 서두르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 행동이 어수선해진다. 성급한 행동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높이기 때문에 부주의한 실수가 잦아진다. 처음부터 느긋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면 실수는 생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몸이 쉴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의 건강까지 잃게 된다.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하려면 몸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바쁘다고 휴식을 미루면 피로의 씨앗을 남겨두게 된다. 그러니 스케줄을 짤 때는 먼저 휴식부터 생각해보자. 온전히 하루를 쉬는 날뿐만 아니라 재생을 돕는 수면 시간, 그리고
업무 중간중간 휴식, 그리고 식사 후 휴식도 생각하자. 휴식도 하나의 일이다. 그리고 휴식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지금까지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호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핵심 내용은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100가지 스트레스 대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은 보통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부모 자식, 친척이나 지인들, 직장 동료 등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스트레스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의 해소에 앞서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래 독립성과 사회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생활, 즉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들처럼 산속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극적으로 줄겠지만 그만큼 혜택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대도시에서 살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 사회성으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독립성이 많은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이 할 수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의 원리를 바탕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독립성과 사회성 모두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와 B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생각하는 둘 사이의 적정 거리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A는 B와 10m 거리를 두면 만족하는데 B는 A와 1m 거리를 두기 원한다면 두 사람 모두가 불만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바라는 친밀도의 질과 양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도는 밀물과 썰물처럼 또는 평온한 바다의 파도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파도가 다른 것처럼 늘 변화합니다. 그럴 땐 장기적으로 보아 이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친소 정도를 떠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측 모두가 관계 유지를 희망해야 하고, 둘째는 접촉의 빈도와 밀도로 표현되는 친밀도의 질과 양에 대한 암묵적인 타협과 균형이 성립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에서 수동적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사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척 적습니다. 대부분은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면 응하는 편이죠. 사이가 좋거나 서로 관심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수고와 노력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연과 인간관계는 농사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때론 비료를 주고 가물 땐 물도 줘야 합니다. 농사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정작 가장 귀중한 열매는 가장 나중에 추수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열매는 우정 또는 우정으로 인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라는 농사의 분야에서 내가 농부가 될지 농작물이 될지는 나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 특히 우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우연히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우연히 같은 지역에 살았거나,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일했거나 등등 온갖 우연의 요소로 인해 수많은 인연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해서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뛰어난 스승을 찾아가 사제의 연을 맺는다든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수소문해서 팀워크를 이룬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것이 보다 인간적이고 능동적인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아무리 씨를 뿌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땅도 있습니다. 몇 년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능력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책 한민국 채널을 만들고 첫 번째로 소개한 책이 던바의 수라는 책입니다. 던바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그는 연구 결과 인간이 어느 정도 안면을 트고 가깝거나 느슨하게 친목을 유지할 수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숫자가 최대 150명이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던바의 수가 바로 150입니다. 이 150명에는 가족, 친척, 친구 등 내가 인간관계라고 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 이상을 유지할 여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예외 없는 일은 없기에 어디에나 마당발은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인맥의 수가 150명 정도입니다. 수십 년을 사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인데 저는 그만큼 우리가 인연을 소중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한 번 만났다가 영원히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동안 만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만나다가 작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저버리지 않는 끈끈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사이는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친밀한 벗은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벗을 만들기도 쉽지 않죠. 양쪽 모두가 우정을 원해야 하고 또 양쪽 모두가 적절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해일 씨가 주연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오래전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초반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가문이 등장하는데 극적으로 몸을 빼돌린 역적의 어린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죽어가며 알려준 개성의 아버지 친구 집으로 도피합니다. 개성에 사는 아버지의 친구는 천신만고 끝에 자신을 찾아온 절친의 아들에게 아비가 남긴 말은 없었느냐 묻습니다. 이때 아들의 입을 통해 죽은 친구의 유언이 전해지는데 활을 아이가 자랄 때까지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아끼던 활을 아들에게 들려 친구에게 보내며 어린 아들과 딸을 돌봐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활을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집안마저 역적으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어린 아들, 딸을 당연히 보살펴 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버지는 마치 평상시 안부 편지처럼 활이나 잘 간수해다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죠. 이는 두 사람의 우정과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죽어가는 친구는 개성의 친구가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며 개성의 친구 역시 죽어가는 친구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정과 친구의 최고봉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서로를 배반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사이. 정말 그런 관계가 단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은 넉넉히 살만하지 않을까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매일 인간관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김도 매는 일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대폭 줄어들고 더 나아가 값진 우정과 행복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